최근에 혹시 티몬 위메프 쓰시던 분 계신가요? 뭐냐면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오픈 마켓이 뭐냐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마켓이에요. 우리 없었으면 너네 구매자 못 만났을 거잖아 라는 명목인 거죠.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사실 오픈 마켓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인 역할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오픈 마켓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픈 마켓의 마켓 파워, 그런 얘기를 해요. 구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판매처에. 구매 대금의 지급 기간과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얘네의 마켓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금 늦게 줘도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1월 달에 기사였는데 1월 달에 마켓컬리가 대금 지급 기한을 20일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마켓컬리의 파워가 그만큼 커졌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 거죠. 티몬이나 위메프는 그 대금 결제 기한이 대충 2달 정도 됐었습니다. 60일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6월부터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티몬 통해서 삼겹살을 샀는데 판매자한테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판매자가 포도 알사탕을 택배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원의 하얀 풍차 제과점이라고 좀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이 대처를 잘했다라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일단은 뭐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이제 티몬이 망하거나 환불을 못해주면 저희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요 오픈 마켓의 대금 지급 기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대금 지급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심지어 지금은 돈도 없습니다. 요거를 판매자한테 지급할 돈도 없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이제 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영배 대표가 이제 불려가가지고 어떻게든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회생 신청을 했죠.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만약에 이게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여기 대금 지급 못 받은 판매처들 줄도사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이슈로 정리해도 될 만한 이슈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빅 이슈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로밖에 넣을 시간이 없었고요. 벤츠가 불이 났죠. 전기차 혹시 보셨나요? 청라의 아파트예요. 연기가 나다가 불이 샥 납니다. 정신 나간 거죠. 벤츠는 옛날에 독삼사의 권위를 다 잃었습니다. CATL이 전 세계 1위의 배터리 제조업체잖아요. CATL의 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에너지에 전 세계 10위권 배터리 회사의 배터리를 썼고, 그 벤츠라는 회사가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싼 마이로 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츠 측에서는 자기네 회사 변호인단에다가 추가로 이제 대형 로펌까지 써가지고 배상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1대 2대 주주가 전부 다 중국 자본이에요. 벤츠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리자동차고, 그 다음 2위고 9%인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중국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벤츠는 중국 회사예요. 다임러라는 건데 이걸 이제 독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디젤은 잘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잘못된 배터리를 썼는데,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리튬이라는 거는 반응성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높다는 거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게 이제 열폭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가 과속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게 되게 경사가 심하다는 겁니다.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하부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세단 같은 것들은 더 그럴 경향이 크겠죠. 근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하부에 충격이 가해져도 이게 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셀이 망가지거나 하면 거기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불이 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딴 데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영상 볼 때는 여기서 불난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이 그냥 작살이 났어요.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철근이 휘었잖아요. 철근의 녹는 점이 130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말이 나오는 게 여기 지하 주차장이 1500도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 이제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을 했을 때 철근이 녹았다라고 하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에요, 정말로.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믿을 수 있는가? 또 문제가 우리나라 GS건설도 철근 다 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만약에 제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저는 이 아파트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전히 얘기가 현재 진행하긴 하지만 이거 지금 전기차주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책임을 피하니까.
배상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물원도 10억은 무조건 넘죠. 아무리 못해도 100억 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아파트 스팀에서 꺼놨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웃긴 거는 벤츠 측에도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진 게 뭐냐면 어차피 배터리가 전소해가지고 국가소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뭐의 문제였는지를.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신뢰 자체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걸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차가 이제 그름이 심하잖아요. 그름이 심해가지고 뭐지? 투톤인가? 했는데 내 차네? 마이바흐처럼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은색인데 그름이 묻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물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전기 공급은 아직 안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벤츠 EQE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벤츠 EQE가 터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 게 뭐냐면 그냥 개인 차고예요. 개인 차고가 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얘기 나오는 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못하게 하는 아파트 관리 협약을 뭐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례가 나왔어요. 법적으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못 넣게 하면 불법이래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는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전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원전은 위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탈원전 했잖아요. 같은 메커니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논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령 운전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청에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고령 운전자 위험하다 뭐 급발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요즘은 또 이슈가 바뀌잖아요. 급발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엑셀을 밟은 게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문제, 면허증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 자체가 2005년에 비해서 2019년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7배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05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도 되게 낮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65세 이상이 달구지 말고 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분들은 자동차를 못 끄는 분들이었고 지금은 자동차를 끄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자체도 65세 이상 인구가 이때 400만이었는데 이때 800만까지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는 거는 그냥 고령운전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거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전면허 보유자 대비 사고율을 따지면 20대가 사고 제일 많이 냅니다. 근데 20대 면허 뺏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우려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령 운전자 면허를 뺏자라고 얘기를 할 거면 20대 면허 뺏자도 똑같이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자동차 다 뺏고 달구지 몹시다. 또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언론에 호도되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난주 지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LPR 금리가 3.35%로 10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3번 이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1%가 나왔고요.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은 4.434%가 나왔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3밀리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중국의 원유 수요가 되게 부진해요. 미국의 공급 사이드의 문제보다는 중국의 수요 사이드의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가 72불까지도 떨어졌었죠. 물론 지금은 75불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요 부진이 점점 커지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까지 70불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의미는 있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75불까지 올라간 것도 최근 이제 중동에서의 정세가 또 심상치 않잖아요. 하마스의 지도자인 하니에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 이란 땅에서 암살을 했어요. 이란 땅에서 암살을 했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손님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죽여버렸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전선의 확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유가가 75불까지 오르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중국의 수요 부진이 되게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GDP 쇼크가 있었죠. 마이너스 0.2%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일단은 1분기에 성장을 너무 잘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수가 많이 부진했거든요. 민간 소비가 정말 많이 부진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1번 이슈에서 말씀드릴 거고 반대로 미국의 2분기 GDP는 2.8%로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번 이슈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 뭐 2.8%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PCE 물가,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죠. 요거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물가 생각보다 높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CPI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체로 높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2.6%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높네라고 판단할 만한 지표가 독일 CPI도 그렇고 유로존의 CPI도 그렇고 한국의 CPI도 높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독일의 GDP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 이하의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한 달이 밝았으니까 미국의 일자리 관련된 지표들이 나와야겠죠. 잡 오프닝,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는 거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ADP라는 민간기업에서 발표하는 고용 변화 지표는 예상치보다 낮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심지어 정부 고용 보고서 또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실업률도 높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1번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것도 이제 2번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의 CPI 발표와 30년물 국채 입찰. 10년물 국채 입찰이 오늘 새벽에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부진해가지고 국채금리가 또 오늘 아침에 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는 미국의 CPI가 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